네, 안녕하세요. 최정렬이라고 합니다. 들리세요? 네. 최정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스칼라 for 플레이인데요. 원래 스칼라 얘기만 하려고 했었어요. 플레이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생략하고 한 5개월 정도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정작 플레이가 문제가 아니라 스칼라가 문제더라고요.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자바가 아니라 스칼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칼라에 대한, 플레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스칼라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요.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좀 피곤하실까봐 내용들을 많이 생략을 하고요. 플레이 내용을 많이 넣고 스칼라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칼라는 좀 아셔야 되는데 잘 모르셔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제목을 지은 이유는 저희가 플레이 포 스칼라라는 책으로 스터디를 했어요. 책이 별로 없거든요. 한 3권 정도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를 공부하니까 스칼라가 문제더라. 그래서 우리는 스칼라를 한 번 더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목을 지었는데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인데요.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왜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가졌냐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서버 단에다가 인터페이스를 정해서, REST API 인터페이스를 정해서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저희 서버 개발자분은 훌륭하셔서 금방 해주시지만 최대한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넘겨드리고 싶었고요. 또 서버가 필요한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를 레이지 로딩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버 프레임워크를 하나 선택을 해야겠다. 알고 있는 건 서블릿하고 스프링 조금인데 둘 다 좀 무리다. 그래서 테스트 서버가 필요했고요. 제가 지금은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안드로이드도 어떻게 보면 프론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웹베이스로, 프론트로 언젠가 시장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류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한 심플한 서버가 필요했고요. 무엇보다 만들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네, 이것저것 만들고 싶어서 제가 위키를 한 7, 8개 썼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한 2%씩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웹 서버를 하나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웹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준을 좀 세워봤었죠. 퀵앤더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얼마만큼 빨리 작동하는 걸 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게 세팅 포함해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빠른 프레임워크를 원했고요. 확장 가능성은 저렇게 좀 지저분하지만 빨리 구현한 코드들을요, 좀 살려도 괜찮겠다 싶으면 리팩토링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또 중요했고, 프레임워크 단에서 테스트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는지, 목객체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선택 기준이 됐고요. 뚜렷한 지향점, 요거는 프레임워크 철학이고요. 철학이 좀 뚜렷한 프레임워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바는요, 가능한 자바인 게 좋아요. 제가 그전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자바로 들어오니까 두 손을 묶어놓고 코딩을 하라고 그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파이썬에서 구현하던 것처럼 구현하려면 객체지향적인 개념을 굉장히 잘 쓰지 않으면 복잡도 관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자바에 대한 공부가 좀 더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자바는 계속 쓰고 싶었고, JVM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투명성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소스 코드를 까서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저 모르게 프레임워크가 이상한 짓을 한다, 뭐 바이트 코드를 막 조작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 후보들이 이렇습니다. 스프링. 다른 마음에 드는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스프링으로 가려고 했었고요. 그레이즈는 많이 끌리긴 했었는데 국내 유저가 너무 적었어요. 노드.js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장고 레일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 자체는 쉬웠던 것 같아요. 플레이로. 그래서 이제 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시작했죠. 이게 플레이 1.0대 모습인데요. 파이썬 그룹이 들어가 있고, 네, 자바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플레이 2 때 제가 처음 봤는데 이게 플레이의 본 모습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플레이의 본 모습은 네, 파이썬 그루비가 2.0 들어오면서 빠지고 이 자리를 SBT 아카 템플릿이 메우는데, 중요한 건 모두 다 스칼라 기반이죠. 다 스칼라로 작성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바로 사용하고 싶었지만 현재 이런 모습인데, 사실 스칼라가 좀 더 커져도 될 것 같아요. 자바는 자바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스칼라와 비슷하게 원을 맞춰놓은 것 같고요. 템플릿이나 아카가 스칼라로 되어 있고, SBT도 빌드 도구인데 SBT도 스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스칼라 DSL이죠. 그렇게 해서 고민이 됐죠. 자바를 할 수가 없는데, 자바로 하면 되는데 그럼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스칼라를 배워야 할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스칼라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스칼라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스칼라가 생각보다 괜찮은 랭귀지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나면 시작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작년에 스칼라 관련 세미나도 좀 듣고 지인들을 통해서 스칼라 어떠냐 라고 물어봤어요. 할만하다고 그러셨는데 완전 이렇게 됐어요. 거의 지옥에 빠진 기분이었고요. 정말 이 지옥은 그 작년에 H2 그 컨퍼런스에서 스칼라의 어려움을 그 게임의 헬 난이도랑 비교하셨는데 저는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맘먹기로는 한 6개월도 길고 한 3, 4개월 정도 정말 빡세게 하면 대충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2013년을 그냥 스칼라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플레이 프레임워크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키워드들이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를 나타나는 플레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키워드는 심플인 것 같아요. 그 서블릿을 저런 많은 리모컨에 비교하면 플레이는 하나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심플하다는 걸 이제 한 4-5장에 걸쳐서 보여드릴 텐데 얼만큼 심플하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코 어려운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스칼라만 제외하면. 플레이는요, 서버단에 네티가 있고요. 한국인 개발자 이희승 씨의 프로젝트죠. 그리고 아카가 병렬 처리를 위해서 아카 프레임워크가 돌아가고요. 네티는 논블로킹 IO 서버죠. 그리고 레스와 부트스트랩, 커피스크립트, 리콰이어 JS를 지원을 하는데 다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가요, 서버하고 아카 같은 건 이해가 가실 텐데 레스나 부트스트랩, 커피스크립트는
어떤 의미냐면요. 저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하고 우리가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면요, 실시간으로 컴파일을 해줘요. 컴파일을 해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바꿔주고 바로바로 반영을 해줍니다. 디플로이 했을 때는 구동 시점에서 컴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간단한 거,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다지 뭐 디펜던시에, 그러니까 몇 가지 디펜던시를 관리해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코드를 좀 볼 텐데요. 저 제일 위에 코드가 라우트 부분입니다. HTTP 메소드로 get 메소드로 인덱스라는 주소로 접속을 하면 컨트롤러에 있는 컨트롤러겠죠. 앱이라는 클래스인지 오브젝트인지 모르겠지만 앱이라는 걸로 인덱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컨트롤러 안에서는 이 액션 빌더라는 걸 통해서 리퀘스트를 리스판스로 변경해 줍니다. 중간에 어떤 작업들을 할 수도 있겠죠. 템플릿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골뱅이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템플릿 막강하고요. 또 이제 다른 심플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웹 스펙을 구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TTP 스펙 HTML5 그거 그냥 플레이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 특징을요, 그 리절트라는 스칼라 소스 코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C 아더 같은 경우는 303이죠. 그래서 리디렉트 시켜주는 자원이, 그 리소스가 이동됐으니까 다른 곳을 보라는 그런 HTTP 스펙이고, 배드 리퀘스트 다 알고 계시죠? 나파운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 콘텐트가 있는데, 노 콘텐트 같은 경우에는 헤더에다가 2045 세팅을 하죠. 근데 바디에다가 MT를 넣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은 킵 얼라이브 하네요. 이런 것들을 프레임워크 단에서 알아서 해줘요. 노 콘텐트니까 당연히 바디는 비어 있어야겠죠. 이런 백그라운드 작업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은 프레임워크 단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편하게 작성할 수 있겠죠. 코드도 간결하고요. 테스트가 심플합니다. 테스트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스칼라 코드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브라우저가 뭔진 모르겠지만, 통합 테스트입니다. 브라우저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포트로 접속하면 페이지 소스에 헬로라는 게 있어야 한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 가시죠. 유닛 테스트 단 페이크 리퀘스트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해줘서 접속을 하면 상태 코드가 OK여야 되고, 컨텐츠 타입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헬로우를 포함해야 하고, 직관적이잖아요. 이게 스펙스2라는 테스트 라이브러리인데 루비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루비보다 조금 더 간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간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타입 세이프 하기 때문이죠. 디플로이도 간단해요. 간단할 수밖에 없는 게, 서버를 아까 내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JVM만 있으면 그 위에서 얼마든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많이 요구하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헤로쿠에 포팅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포팅하기 전에, 디플로이 하기 전에 해줘야 될 작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서버에 맞는 환경이겠죠. 헤로쿠에 맞는 환경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보통 그전에는 스크립트를 짜서 디플로이 할 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 환경 설정 파일을 변경을 해줬죠. 플레이에서는 알아서 해줍니다. 두 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서버에 맞는 그 설정을 가져오고요. 디플로이 할 때는 그에 맞는 설정을 갖고 오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스터디하면서 얻은 정보인데, 클라우드 B를 사용하면 플레이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일 먼저 떠요.
지금 보니까 스칼라랑 리프트도 있네요. 네. 그리고 젠킨스를 제공해서 저희가 지금 젠킨스 클라우드비 깃허브로 거의 서버 쪽을 끝내고 있어요. 유료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만 쓰는 것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네, 그 메시지 부분이에요. i18n 그 국제화라고 해야 되나요? 메시지를 작성을 해놓고요. 이건 영어 기본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한국어 클라이언트를 분석해서 한국어 사용자라고 파악이 되면 이런 메시지들을 보여줄 테고, 뭐 영어나 이제 다른 언어 지원하지 않는 국가는 영어를 보여주겠죠. 간단하고요. 너무 심플해갖고 단점이 있어요. 버전 하나 올라갈 때마다, 버전 하나가 아니에요. 버전이 0.1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디프리케이트를 막 시킵니다. 하위 호환성을 보장하기 힘들어요. 플레이의 책이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책이 나와도 한 몇 개월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책도 저번 달에 릴리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이 2.1 버전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2.2고 그래요. 책을 내놔도 금방 쓸데 없어지니까 책을 잘 안 내놓는 것 같아요. 네, 자료가 좀 부족한 점도 약간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플레이를 썼는지. 근데 여기서 눈에 들어오시는 데는 링크드인 하고 가디안 정도밖에 없죠. 탭에드? 예. 그 플레이 2.0이 릴리즈가 된 게요, 정식 버전이 나온 게 작년입니다. 1년 조금 넘었어요. 역사가 짧죠. 플레이 1하고 플레이 2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뭐 거의 다른 프레임워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네,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용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스타트업일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요, 전부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뭐 쇼핑몰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링크드인은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어떤 장점들을 살려서 자기네 서비스에 적용을 했는지 그 스터디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고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플레이로 만들진 않았겠죠. 기존의 레거시를 걷어내고 플레이를 넣는데 병렬 처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링크드인에서는 그 엔지니어링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링 블로그에는 자기네들이 그 플레이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플레이에 관한 얘기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도움 받을 때 검색도 좋지만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좀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부터 플레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지는 않고요. 그냥 뭐 스칼라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자바 코드는 얘기를 안 하고요. 스칼라를 하나도 모르시면 한 5분 정도 저게 뭐 하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플레이 설치법은 간단해요. JDK만 있으면 돼요. 6.0 이상.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패스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프로젝트 생성은 객체 생성하듯이 new, my app 해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솔에 플레이로 진입을 하시고 실행은 런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소스랑 같이 빌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료들이 많이 없으니까 스칼라로 하시는 경우에는 소스를 반드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나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나 이클립스에서 소스를 저렇게 빌드를 하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비 온 레일즈를 보셨던 분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루트 폴더가 있겠죠. 그리고 앱 폴더가 있고 컨피규레이션, 퍼블릭, 프로젝트,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폴더에는 소스가 들어가겠죠. 예, 템플릿 소스, template.html 같은 게 들어가고, SS에는 res, css.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셋 컴파일러라는 걸 통해서 얘네들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되기 때문에 저것도 소스로 보고요. 컨트롤러에는 컨트롤러를 상속받는 컨트롤러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모델은 뭐 잘 아실 테고, 환경 설정에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라우트를 관리해주는 라우트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퍼블릭은 스태틱한 자원들 접근하는 디렉토리겠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정, 빌드나 플러그인에 관련된 설정 파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유저가 브라우저에서 입력하고 결과를 받는지에 대한 과정을 볼 텐데요. 유저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해요. 주소를 입력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날아가겠죠. 예. 헤더랑 바디가 이렇게 쫙 날아가면 라우트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컨트롤러로 가야 하는지 디스패치 시켜주고요. 컨트롤러는 뷰와 모델을 결합해서 응답을 돌려줍니다. 코드도 다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우트 코드를 살펴보면요, 아까 잠깐 보셨죠. 여기 HTTP 메소드, get, post, insert, insert는 없죠. delete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URI나 URL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body는 스칼라 코드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 스칼라예요. 만약에 인서트가 없다, 앱이라는 컨트롤러에 인서트가 없다 그러면 컴파일 타임에 오류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빨간 줄이 쫙 가요. ID에서 보면. 그러면은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get 메소드로 아티클에다가 뭔진 모르겠지만 9자리 같죠? 9자리의 숫자를 우리가 전달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겠죠. 그리고 그 숫자가 컨트롤러의 디테일의 파라미터로 전달돼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찾아갖고 그 아이디로 넘버로 찾아서 유저한테 보여주겠죠.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액션 빌더라는 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컨트롤러 안에서 응답을 받고 응답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요청을 받고 응답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액션 빌더라는 빌더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OK는 200코드를 헤더로 세팅해주고 콘텐츠는 이걸로 넣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우리가 R이라는 걸로 접속을 하면 리절트라는 타입이 돌려주는데,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는데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줬습니다. 리절트는 생략됐다고 보시고, 액션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OK를 돌려준다. 작동하는 코드고요. 어떤 타입들이 있냐면 헤더를 임의적으로 세팅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해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2.1 코드하고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2.1에서는 안에서 어싱크 블록을 만들어줬는데 2.2에서는 어싱크를 액션 빌더의 메소드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진 모르지만 인텐시브한 작업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어싱크하게 돌려주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액션 파스 제이슨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플레이 프레임워크에 들어가 있는 바디 파서의 종류입니다. 바디 파서는 말 그대로 컨텐츠가 있으면 그 컨텐츠를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으면 제이슨 못 받느냐? 그거 아니고요. 제이슨 타입이면 알아서 파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시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디 파서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웹소켓은 HTML5 스펙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돌려주는 게 약간 달라요.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돌려주는 게 뭐 OK나 이런 게 없죠. 그 대신 이터레이티와 이뉴머레이터, 그 웹소켓 통신을 하기 위한 채널들이겠죠. 들어오고 나가는 채널. 그러니까 두 개를 튜플로 묶어서 넘겨주면 됩니다. 컨트롤러 딴 부분은 이런 식이에요. 예. 스칼라 코드가 아직까지도 생소하신 분들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리퀘스트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겠죠. 이거는 함수 바디고요. 이거 괄호로 생각하셔도 돼요. 스칼라에서는 괄호를 중괄호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괄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퀘스트가 넘어오면 리퀘스트를 OK로 리퀘스트를 돌려주는데 리턴 타입이 뭘까요? 리턴 타입은 any content라는 놈인데요. 어떤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될 수 있으니까 any content라는 타입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제이슨을 넣어줬어요. 바디 파서로. 그러면은 이 타입은 뭐가 될까요? 이 타입은 JS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를 제이슨 객체로 사용해서 값을 꺼내고 필요한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플레이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한 5개월 동안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를 정리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스칼라의 템플릿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템플릿이죠. 원하는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만 만들고 그 틀에 맞게 조합을 해서 동적으로 구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한번 읽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바로 너의 마음이다. 요거를 제가 왜 넣냐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따라서 스칼라 템플릿이 스칼라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HTML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한 DSL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칼라에서 템플릿은요. 펑션이에요. 함수죠. 이 부분 가로만 보면 그 파라미터 전달받는 곳 같아요. 그쵸? 그리고 뭐 H1 들어가 있고 이게 컴파일 되면요. 컴파일이 아니고 컨버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컨버트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기 타이틀이 들어오면 H1으로 묶어서 보내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1급 함수 객체로서 함수가 다른 함수에 전달될 수 있고 함수를 생성할 수 있고 함수를 저장할 수 있고 그런 행동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합도 가능하겠죠. 메인이라는 놈에다가 헤더도 넣어주고 사이드도 넣어주고 필요하면 콘텐츠도 변경해서 넣어주고 이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못하고요. 폼이라는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템플릿이라는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컨트롤러 한번 보셔야죠. 컨트롤러가 컴플릿 여기 보시면 헤더라는 펑션, 컨텐츠라는 펑션에다가 문자열 값들을 전달을 해서 각각을 만들어주고요. 그냥 넣어줘서 조합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콘텐츠를 변경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네,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코드를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템플릿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리시 파라미터인데요. 가장 스칼라를 처음 하시는 분이 헷갈려 하시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스칼라 코드 한 줄이라도 만져보셨던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임플리시 파라미터인데요. 저기 들어가야 될 퍼즐의 모양 대충 짐작하시겠죠? 세모난 거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임플리시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를 자세히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그냥 한번 봐주세요. 애플리케이션 get 데이터베이스 뭔진 모르지만 DB를 갖고 온다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쿼리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쿼리문을 받고 DB에다가 쿼리를 조회하는 그런 비슷한 펑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저라는 타입의 리스트를 돌려주고, 네. 사용하는 방법은 쿼리가 있으면 셀렉트 이런 식으로 쿼리를 변경해서 넘겨줄 수 있죠. 근데 여기 중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복이 이 셀렉트 문 같은 거 말고요. 중복이 DB 부분이겠죠. 이걸 생략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생략할 수 있냐, 이렇게 지정해주면 돼요. 아마 스칼라 코드를 안 보신 분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 안 가실 텐데요. 임플리시트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플레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오니까요. 임플리시트 나오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까먹으시고 또 한번 보시면 또 까먹을 거예요. 한 3-4번 까먹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임플리시트 키워드가 헷갈린 이유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임플리시트 파라미터고요. 임플리시트 컨버전이라고 임플리시트하게 변환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데, 그 부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코드를 보시면 이제 DB 다룰 때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DB with connection, implicit connection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여기 implicit이 붙어 있으니까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커넥션이 여기 어디선가 사용될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implicit current 요런 play.scala, play API play.scala라는 소스 코드를 넣어놨는데요. 여기도 implicit 선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임포트를 하죠. 그럼 자동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스태틱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약간 헷갈리시죠? 근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주고요.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코드를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 같은 거라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다 잘 설계를 해놨으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임플리시트를 그냥 코드만 간결하게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막 사용하시면 스칼라의 장점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옵션 타입인데요. 스칼라 하시는 분들은 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스칼라 안 하신 분들은 옵션 타입은 꼭 가장 먼저 공부를 하세요. 컬렉션을 공부를 하시면서. 컬렉션 공부하시기 전에 공부를 하세요. 이게 옵션 타입이요. 논하고 썸이라는 객체로 감싸서 이 타입을 넘겨주는데요. 이펙티브 스칼라였나? 책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널 오브젝트 패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널 체크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좀 객체 지향적으로 설계를 하라, 그런 내용인데 그 패턴을 구현해 놓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널은 객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널이 넘어오는 경우에, 자바로 쳤을 때 널이 넘어오는 경우에 논을 넘겨주면 메소드가 호출이 불가능해요. 오류가 나겠죠. 근데 여기 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소드들이 선언돼 있고 각각 알맞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자, 옵션이 서버 타입으로 논하고 3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폼 부분인데요. 가장 자바스크립트를 제외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약간 포함하더라도 좀 귀찮은 부분이죠.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들, 체크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스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넣었어요. 넣고 이메일 폼에 안 맞게 넣어볼게요. 잘못된 이메일 형식이라고 잡았고 이렇게 잘 넣습니다. 넣으면 코드가요. 컬러로 폼 방금 전에 그 밸리데이션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잘은 모르겠지만 심플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자바스크립트 부분에서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폼 헬프라는 앱을 이용해서 서밋되면 라우트 폼 애플리케이션의 폼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풋 텍스트 입력 필드를 나타내고 싶다. 레이블 같은 거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오류가 나면 오류 메시지 형식을 지정해주고, 그냥 끝이에요, 이제. 모델은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대부분 다 이런 식이라서, 이제 우리가 암호를 받는,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 이메일, 암호가 있는 경우에 암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드를 2개를 입력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매칭해요?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처리도 되고요. 코드가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DB에 넣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패하는 경우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성공한 경우에는 뭐 DB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리디렉션을 해주던지 이런 작업들을 하겠죠. 네, 제가 시간이 굉장히 시간을 제가 많이 초과를 했었는데 좀 일찍 끝났네요. 끝난 건 아니고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응을 이렇게 하시겠죠. 되게 좋아요. 심플하고요. 장점들 별로 알아야 될 게 없어요. 정말 스칼라를 옆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신입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스칼라만 알려주고 플레이를 옆에서 조금만 가르쳐주면 아마 바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 실험은 안 해봤지만. 그리고 네. 타입세이프 템플릿도 타입세이프 하고요. 아까 보셨던 템플릿 파일 중에서 스칼라 코드가 들어간 곳에서 오류가 나면 컴파일이 안 됩니다. 라우트도 타입세이프 하죠. 빌드 파일도 타입세이프 하고 스칼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오류나 테스트를 작성할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테스트 작성할 일이 적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자바와 스칼라의 호환성이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잠깐 뭘 보여드릴 텐데, 기존에 자기가 자바에서 하던 라이브러리나 작업물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하면 돼요. 더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스칼라에서 자바가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느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약간 피곤해요. 자바 개발자들을 배려해줘야 된다는 게 약간 피곤하긴 하고, 약간 추가적인 작업이 많은데, 거의 모든
그 반대의 경우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어노테이션 기반이나 리플렉션 기반 라이브러리는 확신을 못 드립니다.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 SBT가 그 빌드 도구인데요. 스칼라 빌드 도구인데 추가적인 학습 비용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그냥 디펜던시 관리할 때 라이브러리를 리파지토리를 지정하듯이 지정해주면 되는데, 조금 빌드를 섬세하게 하고 싶다 하면 학습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게 약간 비용이고요. 타입세이프는 장점이라고 제가 분명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타입세이프가 단점이냐. 저희가 템플릿 하나를 바꾸고 싶어요. 잠깐 파라미터 2개 봤던 거를 하나만 더 바꾸고 싶어요. 그럼 그 템플릿을 사용하는 모든 스칼라 코드는 오류가 나옵니다. 귀찮죠. 동적인 언어에 비해서 그런 점들이 약간 귀찮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약간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완전한 아이디. 스칼라가 컴파일을 하면서 타입 체킹을 2번 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약간 느려요. 그만큼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이디 만들기도 힘든가 봐요. 스칼라 아이디가 있고 플레이에서도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플러그인 뭐 따로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고 스칼라 아이디를 받으면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고요. 업데이트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이디가 굉장히 좀 약간 아쉬워요. 근데 아까 잠깐 인텔리제이 쓰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텔리제이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뭐 적은 유저겠죠. 근데 유저가 적어서 정보가 적은 건 있는데 그냥 장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모험을 떠나는 기분으로. 네, 자료도 한 번에 안 나오고요. 네, 많이 검색하고 소스코드도 들어다 보셔야 될 일이 있는데,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2.0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브라우저 내에서 개발 환경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대요. 웹자를 통해서 이런 거 디펜던시를 관리를 하고, 자바스크립트 단내 유닛 테스트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트스트랩 템플릿을 상장을 하고, 제이슨 API 폼매핑. 제이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귀찮아요. 그냥 파라미터를 전달받는 거면 모르는데, 사실 프론트 단에서 제이슨으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웬만한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상이 있을 것 같고요. 자바 사용자들 위해서 자바 템플릿이라든지, 이제 람다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바도 많은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불편하지만 앞으로 자바 사용자도 배려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스칼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플레이를 사용하실 거라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칼라를 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뭘 만들고 싶은지 뭘 만들고 싶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바로 생각이 안 나시면 회사 생활에 좀 찌들어서 옛날에 가졌던 그 꿈들을 좀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한번 반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간단하게 안드로이드용 테스트 그 앱이 있거든요. 한 이틀 정도, 아주 못할 때라서 이틀 정도 걸려서 만든 건데요. 깃허브에 소스를 공개를 PDF와 함께 해드리고 다른 것도 공개해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에서요. 그거는 이제 9090에다가 걸어놨거든요. 따로 와스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 개 돌리는 것도 좀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요, 이미지 비동기 처리할 때 이미지 여러 개 막 불러오잖아요. 안드로이드는 리소스가 부족해서 캐싱을 해준다든지 레이즈 로딩을 해준다든지 메모리, 그러니까 많은 이미지를 로딩했을 때 PC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 만든 거기도 하고요. 신세계 인텍 사이트, 그리고 보시면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글자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되고요.
테스트, PNG 넣으면 PNG 포맷으로 넘어오고, JPG 넣으면 JPG 포맷으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미지 리소스에서 적당한 이미지를 찾아와서 그 크기에 맞는 이미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근데 다 스칼라로 만든 거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저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부분은 그냥 자바의 AWT 패키지를 사용했고요. 나머지 REST API 부분. 그러니까 자바는 그 전에 해본 적이 있어서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았고, 플레이로 코드 한 10줄 미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요. 다른 게 있는데, 제이슨으로 통신을 많이 하잖아요. 제이슨을 많이 통신을 하니까 저희가 제이슨에 들어가는 네임 같은 것들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제이슨 응답으로 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만들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만들려면 그냥 시간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뭐 잘 만들든 못 만들든 만들 수 있다는 게 플레이에 익숙해짐으로써 얻는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시간 좀 되나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네네. 저요? 저는요, 처음에는, 이거는 시간이 길어질까봐 뺐는데, 지금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웹크롤러도 만들고 싶고, 봇도 만들고 싶고, 만들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나마 좀 죽기 전에 한 10분의 1 정도 만들고 죽겠다, 뭐, 요 정도? 네. 그전에는 하나하나 만들까,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네. 예, 웹봇 있죠. 웹으로 크롤링 하는 거, 네,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감히 구글처럼, 구글이나 검색 엔진? 검색 엔진 뭐죠? 되게, 아실 것 같죠? 네. 그런 거 만들어 보고도 싶고요. 그 전에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제가 올 한 해 스칼라랑 플레이에 빠져 있으면서 일을 많이 못해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갖고 내년에는 돈을 좀 벌고요. 좀 많이 축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후년 정도에는 일 안 하고 스터디만 하고 싶습니다. 재밌어요. 스칼라는 어렵지만 재밌고요. 플레이는 쉬우면서 재밌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재밌다는 게, 권하면서 가장, 말씀은 재밌다는 거.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피곤하지만 집에 들어갈 때 코딩할 생각에 설레고 그렇습니다. 네.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